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세 가지 원인을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무리한 레버리지 ETF 도입. 이거 관련해서 지금 김용범이 고소를 당했거든요.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가 몰라야 되는데 외국인들 봤을 때 너무 뻔한 거예요. 야, 이거 국내 증시 부양하려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정 % 이상 못 갖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늘려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한국 증시에 돈 꼬라박는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180조 날렸대요. 7월 한 달 동안. 200조를 날려버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네. 그리고 이 호남 반도체 이전이라던가 노란봉투법 등 기업들을 옥죄는 악법들. 이런 것들을 외신이 주요 사례로 짚고 있는데 사실 한국 언론이 지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박사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어요. 그렇죠. 세계 10등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최근에 AI 반도체 붐 속에 핵심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자타가 공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증시도 따라서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신의 그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투자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이게 한국 증시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손해가 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를 정확하게 외과 의사가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매스를 대서 분석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결과 나오는 이런 진단이 결국은 소액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킬 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소액 투자자들 우리가 그냥 용어로 소액 투자자 하지만 그 여러 소액 투자자들과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는 많아야 그저 1, 2억 수준으로 그쵸. 투자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윳돈을 갖고 투자한 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전혀 소액 투자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 정도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시 올라간대. 이재명이가 뭐 만피 얘기했어. 그거 믿고서 그러면 지금 8,000피니까 2,000피 정도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은 야 조금 있는 거 좀 모아 갖고서 우리도 투자하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잖아. 우리만 안 하고 있잖아. 포모. 이것 때문에 빚내서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추겼죠. 이재명과 김용범 등등이. 부추겼어요. 비투더 레버리지다 그러면서 부추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한 거가 이를테면 학자금일 수도 있고, 노후자금. 집을 샀는데 갖다 줘야 될 중도금이나 잔금일 수도 있고. 그런 분 많다 하더라고요. 또는 노후자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피와 같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시 폭락을 보고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아주 무미건조한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 국민 1,000만 명 이상의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원래 그 바젤 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바젤 2, 그러니까 바젤 2 나왔을 때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자기자본 비율하고 그 다음에 불량 채권 비율까지도 자기자본 비율에서 이게 감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자본 비율을 갖다가 못 맞추면 이제 세계은행하고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느라고 이제 전부 다 회수 정책으로 돌아섰죠, 일본이. 그 바람에 계속 투자 정책으로 가다가 회수 정책으로 가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번에 바젤 3 나온 건 뭐냐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번에 바젤 3에 담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ETF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부적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은행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국가인데 세계 은행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부적합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세계 은행에서 아무데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LC를 개설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게 ETF, 그 레버리지 ETF가 뭐가 문제냐. 30%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을 빚을 내거나 아니면 2억 원까지 2배수 2억 원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원을 빚을 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내 본전은 원래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30% 폭락을 해요. 그러면 30% 폭락을 하면 얼마가 까진 거냐면 내 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ETF에 있는 그 레버리지에 빌려온 것이 6천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손해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본전 이 사람한테 해소할 수 있는 원전이 요 정도 되겠다 싶을 때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매매. 예,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 내려가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원금도 30% 깎였고 그리고 하면은 총 9천만 원이 깎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한 30%만 내려가도 빵원이 되는 겁니다. 빵원이.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빌려서 주식 많이 오르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여지가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종배 시의원이 지금 김영범이를 직권남용으로 네. 고발을 했는데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절대 다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도입 가능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서 다 반대했던 건데 이거를 거의 유일하게 김영범이 혼자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증시에 그 정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위험성 리스크가 높은 것을 혼자서 밀어붙여서 했다면 이게 과연 김영범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 이거예요. 김영범이가 뭐간데 쥐가 뭐라고 그래봤자 정책실장이지. 여기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또 이 경제부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무위 이런 데에서 다 묵시적으로 동조해주거나 방조해주지 않았으면 이게 도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김영범 혼자의 독단으로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 문제는 이재명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김영범이가 사전에 이 보고를 이재명이한테 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재명이가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였던 거고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거 너무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할 때 야, 이 대통령 지시야 하고 밀어붙이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는 이걸 도입한 이유는 인위적 증시 부양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주체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것의 실무 실행자가 김영범일 뿐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김영범을 고발하지만 직권남용으로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이 구조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1,000만 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게 맞으면 이 일종의 이 작전에 말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국조 차원에서 해야 되고 동시에 이재명을 포함한 이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경찰에 맡겨서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박사님, 본부장님. 의견을 두 분께 여쭈고 싶은데 이 ETF 있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주식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 필요하자라고 했던 회사가 네. 미래에셋 증권이래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이 생기고 미래에셋이 관련 상품으로 수수료를 엄청 번대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 아들이랑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둘 다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들은 이런 상품이 출시되면 그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벌게 되는 거잖아요. 거래 수수료를 그렇죠. 가져가니까 운영 수수료라고 하죠. 원래 1억치만 벌 거를 3억치 벌고 10억치 벌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할 게 거기로 쫙 몰렸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니까. 이게 더 몇 배로 버는 거죠. 몇 배 버는 거죠. 예. 근데 김용범과 이찬진 아들이 하필이면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이 정도 커넥션이 나왔으면은 당장 특검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부터 있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또 주식을 많이 사놨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끌어들여요? 예,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부양을 한 거 아닙니까? 억지 부양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억지 부양을 한 거죠. 어떤 정부가 이걸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국민연금까지 끌고 와갖고 그걸 갖다가 투자하게 강제 투자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미래를 갖다가 담보로 한 것을 미래가 담보가 되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자기 정책 노름에 써먹은 것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이재명이 자기가 지금 선전할 게 없으니까 이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이가 왜 외국 갔느냐 갑자기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게요 아까 국회에서 말한 거 두 가지 그 악법들 요번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완전 그 검수완박 완전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그다음에 그 이재명 그거를 공소기각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통과를 시키는데 나중에 후대에도 이건 두고두고 욕먹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그 국민들이 나중에 엄청난 저항이 올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왜 했느냐 그러면은 이재명이 나 그때 해외 나갔었는데요. 국회에서 한 겁니다. 국회에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뭐 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25만 원 맨날 뭐 국민들 생각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세금을 증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이거는 약탈입니다. 국가의 약탈. 그러니까 약탈하듯이 국가가 뺐으면 결국은 국민이 가난해지고 국민이 가난해지면 시장이 얼어붙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인데 이재명이 말하는 건 25만 원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돌아가려면 세금과 기업 세금과 국민 세금을 깎아줘야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우면 지금 기업들이요.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도 1,700개 기업이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거기 종사자들도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 상장 기업이면 굉장히 또 큰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한테 어떤 자금을 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냐면 기업이 망하든 국민이 망하든 관심이 없다. 오로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가 범죄에 벗어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정보 빠른 놈들이 누구겠어요? 돈 버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정말 뇌 용량이 탁구공만 넘어도 알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아니 실제로 방금 전에 나온 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요. 자영업자들 부가세 내시잖아요. 원래 부가세가 세액 공제가 됐습니다. 부가세 세액 공제도 50% 이하로 축소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오늘 너무 많이 발표를 냈고. 약탈이라니까 국가의 약탈. 또 하나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보안사건 폐지,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네.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1230 세대는 확실하게 우리 보수 성향, 자유파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모든 현안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60대, 70대 이상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종북주사파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세대가 40대, 50대였는데, 40대도, 사안에 따라서, 반이재명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40대, 50대는, 종북주사파 성향이 더 강하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유일하게 호남과 제주만이, 이재명 잘한다는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현안에서도 이를테면은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은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은 폐지 쪽이 호남은 더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간명해진 거죠. 이제 이재명 종북수사파 정권 입장에서 노력해도 별로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영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가망 없는 노력을 계속 할 거냐, 또 1230 세대나 6780 세대를 향해서 계속 구애를 할 거냐, 결과는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려니 그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호남하고 4050 세대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똘똘 뭉치고 투표율 잔뜩 높이면 우리가 그래도 지지는 않겠냐. 그쪽에다 베팅을 한 거다. 그쪽에 베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계속 전해주는 그 모든 부동산 관련이나 세법 관련 기사들이 뭔가 초점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인데 이거를 호남과 4050 세대라고 하는데 딱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메리트를 주는구나. 다른 세대,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라고 하는 것들이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의 어떤 통찰 들으니까 저도 뜨고 싶은 게, 얘네가 경제 실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는 빠삭한 애들일 텐데 왜 이럴까? 그 문재인 이상으로 철저한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들 지지층만 지키고 가면 이긴다.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1230과 6780이 합치고 그 450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 다 합치고 호남이랑 하면은 다른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긴다는 계산이 나오냐? 이쪽은 투표율을 거의 90%까지 올려요. 우리도 투표율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투표율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분열시켜.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저는 오늘만 해도 유승민이가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 이준석이 한동훈이 오세훈이가 다시 무슨 세미나에서 만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무 실체도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종북주사파들의 전국 운영 구상 중에 뭔가 변수들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구도 전략이 어떤 면에서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예? 확실한 자기표, 자기 지지층 똘똘 모이고, 자유우파 쪽은 분열시키고 투표율 떨어뜨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 국민의힘이 또 우리 자유파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마지막 광고 하나만 보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새 유튜브가 저희 멸콩TV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수 유튜브도 알고리즘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걸 뚫어내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고 이 보수우파 분열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짧게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수 분열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조선일보가 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출장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과거에 김기현 대표, 김무성 대표 때보다 더 적게 쓴 거고, 추가 출장 일정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사비를 털어서 갔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출장비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굳이 마치 돈을 엄청 펑펑 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원들이 열받아서 포스터도 만들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 때 책임당원 40만이 늘어났대요. 1,000원씩만 내도 한 달에 4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대표 당비 당당하게 써라. 오죽하면 당원들이 그런 포스터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보수 분열 작업인 건데 거기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박사님? 그렇죠. 입이 지저분해져서 돈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네.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당 법인카드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유명한가요? 예,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뭐 제가 입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파의 전략이 자기 지지층 똘똘 뭉치고 우리 우파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 우파의 대항 전략도 우파는 똘똘 뭉치고 좌파는 분열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네. 지금 좌파는 우리가 작업을 안 했는데도 지그들끼리 뭐 미친 듯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저거는 어떤 형태로든 심각한 균열과 분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똘똘 뭉치면 되는데 이게 뭉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뭉치는 게 그냥 통합만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면 뭉쳐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뭉치냐면 어릴 때 왜 시골에서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죠? 네. 그 처음에 눈덩이를 굴릴 때 맨 처음에 이걸 단단하게 해야만이 제대로 굴러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가만히 놔둬도 막 지가 돌아가면서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요걸 코어라 그럽니다. 코어. 중심. 요 코어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들어내는 거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는 바로 이 코어 리더십에 해당되는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어요. 정말 운 좋게. 이게 장동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민수고 신동욱이고 조광안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중심성 또는 닥치고 장동혁 지지는 단순히 장동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종북주사파들의 자유파 분열 책동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우리 자유파의 통합의 첫 번째 단계가 장동혁 중심성 강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초점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족보 언론들은 요 장동혁을 깨야 되니까 코어를 깨야만이 뭐 눈덩이고 자시고 없잖아요. 지들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장동혁 주기를 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동혁한테 시비를 걸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별로 시비 걸지도 않아요. 오로지 장동혁이야. 저쪽은. 우리는 닥치고 장동혁이고. 그런 구도로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박사님이 정말 저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사실은 민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깨부술래니까 흠집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얘들이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장동혁 파들이 말하는 장동혁이 싫은 이유는 뭐냐? 당내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뭐를 하느냐? 장동혁은 자기 세력과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정치인이 자기 세력, 자기 정치 안 합니까? 모든 정치인이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되려고 하고 하는 대선 거죠. 후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국민들 민심 받아가지고 당대표를 하든가 이거를 이미 뽑혀가지고 당대표로서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김무성의 지금 재림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키즈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가지고 이 당을 장악해야 민주당 이중대 하면서 돈들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뒷공무니로.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뒷공무니로 뭔가가 이게 들어오려면 자기들한테 권력이 뭐 꼬리가 있어야 뭐가 중국에서든 어디서든 뭐 누구든지 뭐 뇌피셜입니다. 들어올 텐데 권력의 쥐꼬리만큼도 없고 국민들도 마음도 떠나고 이러니까 당대표라도 흔들어가지고 망해가는 정당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공시키게 누굽니까? 예? 지방선거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짓골 나는 거를 그나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율도 여당보다 더 많이 나오게 1년 만에 더 나오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장동혁인데 저는 장동혁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뭐 진짜 뭐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장동혁이 그나마 이거를 만들어가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지. 여기서 뒤통수 까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냥 민주당 이중되고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 악한
참 악랄한 인간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는 장동혁을 지켜야 뭐냐 좌파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 장동혁, 개인 장동혁을 지지하고 맹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장 대표가 무너지고 연임을 못하고 임기를 뭐 제대로 못 마치게 되거나 하면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는 영원히 조중동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 어떤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중동 재래식 언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낙점해주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풀뿌리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뉴미디어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키운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지금 족벌 언론들이 당내의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이 배신자들하고 손을 잡고 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탈당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 없는 국민의힘에 무슨 희망을 두고 계속 책임당원을 해요? 지금 제 주변에도요 이미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지금 막 조경태 막 이렇게 떠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아예 탈당해버리겠다. 저런 것들이 있는데 당이 될 리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당에 장동혁이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당에 김민수가 있어서 뭐 신동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조광안이 있어서. 조광안이 있어서.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부당하게 끌려 내려오고 또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당에 남아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정당 활동을 하기 좋은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창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 상당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장혜산 최고위원 지금이 굉장한 그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반이재명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다음에 그만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중도에 부당하게 끌려 내려오고 쫓겨난다면 함께 떠나갈 사람들이 전 절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냥 찌그러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당 없으면 지것들이 무슨 수로 배지합니까? 다음 총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배지들, 특히 영남권 배지들은 그나마 장동혁이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배지달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이 뭐 뻑하면은 뭐 장동혁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 배지 달고 2년 후 총선에서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응징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쭉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했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유동규 본부장님 자주 모시도록 하고요. 고 박사님과는 내일도 만납니다. 저희 점심시간 12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50만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독자 늘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즘은 쇼츠가 저희께 계속 20만, 30만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쇼츠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